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항공기 오백트입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 전에 김재필 교수님께서 메일 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강연을 준비해야 되는데 녹화될 거다 해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전혀 온라인 혹은 녹화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나 좀 싶었지만 그냥 녹화 안 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되게 아침에 시간 남아가지고 제가 원래 출근을 되게 일찍 하는 편이거든요. 와가지고 한 9시 전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한번 성대 한번 둘러볼까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한번 둘러보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기억이 좀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문을 못 찾아가지고 뒤로 뒤로 돌다가 이렇게 빌라촌으로 이렇게 돌다가 거기 보니까 하숙생들이 많이 살 것 같은 그런 데도 가보고 거기서 이렇게 들어왔더니 엘리베이터 쭉 올라왔더니 전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전망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어쨌든 잡담은 그만하고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생성형 콘텐츠 탐지 기술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요거는 그 여름에 류윤석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셔가지고 이거 한번 강의를 한번 해봐 어떻겠느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그래가지고 어떤 연구 분야를 세미나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AI 쪽에서도 관심이 많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런 쪽에 이슈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생성형 콘텐츠를 탐지하는 기술이라고 제목을 하면은 조금 더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적어둔 건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더 넓게 봐서 생성형 콘텐츠 탐지 기술보다 조금 더 브로드한 개념으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미디어 포렌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미디어 포렌식이 뭔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면 이 미디어 포렌식이라는 거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포렌식이라는 말 자체를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미드 같은 데 보면 미국 드라마 그 과학수사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과학수사대에서 하는 게 이제 포렌식이잖아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일어난 흔적 같은 걸 가지고 역추적하는 거. 그거의 디지털 버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각종 말 그대로 디지털 같은 정보를 추적하는 것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고, 그럼 당연히 미디어 포렌식은 그 디지털 포렌식 중에서 한 분야로 미디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니까 음성이나 영상을 가지고 포렌식 기술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디어 포렌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야가 여기 나온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의 히스토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지털 콘텐츠가 단순히 찍힌 게 그냥 어떻게 찍혔냐가 아니고 어디서 찍혔고 그다음에 어떤 흔적이 남았냐, 무슨 카메라로 찍혔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역추적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느 디바이스에서 찍혔는지 이런 거. 근데 보통 이제 많이들 하는 게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디지털 콘텐츠의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신뢰성이죠. 무결성, 정말로 이게 진짜로 찍힌 거냐, 아니면 누가 좀 조작을 했느냐, 편집을 했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넓게 봐서 미디어 포렌식의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포렌식이 왜 중요해졌냐, 이건 상당히 뭐 옛날에 만든 자료이긴 한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먼저 미디어를 캡처링하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CCTV, 블랙박스 등의 디바이스가 너무나 많이 퍼졌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유하는 플랫폼, 여기 나와 있는 유플릭스나 뭐 각종 인스타그램 뭐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미디어를 에디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포토샵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프리미어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너무나 퍼졌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미지를 획득해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그냥 올렸는데 이것을 받아다가 내가 임의로 조작을 하고 나서 다른 증거로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특히나 요새 많이 사용하는 선거 같은데 사용하는 어떤 상대방을 좀 안 좋게 명예를 깎아가지고 나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다양한 문제점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하고자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벌써 이런 어프로치들이 나온 게 벌써 수십 년까지는 아니고 한 20년 정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보면은 이제 컨벤셔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 여기서 말하는 컨벤셔널은 AI 기술이 나오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2015년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의 무결성을 탐지할 때 조작하는 기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기법들이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카피 앤 페이스트 같이 여기 이제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쪽 미디어 포렌직에서는요. 이게 이란인가 이라크인가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정부가 보니까 미사일 발사가 좀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로켓 사진을 이렇게 포토샵으로 잘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영상의 한 부분을 카피해서 페이스트하는 방식. 이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개 사진 있을 때 두 개 사진 있을 때 두 개를 잘 붙여가지고 내가 가지도 않은데 여기 갖다 이런 식의 증거 사진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나 손쉽게 하는 포토샵으로 리터칭하는 거 혹은 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얼굴 합성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딱 그냥 하나의 편집 기술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편집 기술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느냐라는 게 대표적인 포렌식 기술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그 제목을 이미지 오센티피케이션이라고 써놨는데 말 그대로 무결성 검사. 이 영상이 어떤 정말로 무결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게 크게 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시브한 방식과 액티브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액티브한 방식들이 초창기에 되게 많이 연구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워터마킹입니다. 이 워터마킹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영상이랑 한마디로 스탬프를 찍어 놓는 겁니다. 이 영상은 무결하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게 이제 보이면 안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스탬프를 찍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디지털 워터마킹인데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얘를 좀 조작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워터마킹 일부가 깨져서 아 이게 딱 보니까 스탬프가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은 가짜다 이렇게 혹은 편집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는 방법도 있었고 크립토그래피 아예 이제 영상 접근을 못하게 암호를 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액티브 방식인데 말 그대로 이제 액티브하게 영상을 무결성을 그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보통 배포되는 스마트폰이나 CCTV 같은데 이런 방식을 다 달아놔야 되거든요.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러면은 나는 그냥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이런 방식보다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써가지고 그냥 이게 영상을 취득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라는 방식이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포렌식 기술이 많이 연구가 되었었는데 그 이런 다양한 방식, 뭐 카메라 아티팩트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컴프레션 아티팩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오메트리 혹은 뭐 물리적인 어떤 당위성을 판단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따가 다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렌식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상이 있을 때 이 영상에서 특징을 잘 추출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이 분류기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잖아요. 영상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그걸 피처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그 특정 피처를 잘 추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류는 이제 일반적인 분류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피처를 잘 추출하게 되면은 그 영상 자체가 아니고 영상에 묻어 있는 어떤 특별한 흔적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렌식 분야에서는 이러한 피처를 핑거프린트 혹은 풋프린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문 아니면은 발자국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묻어 있는 발자국이나 지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문이라고 해가지고 지문을 찍어놨는데 그림에다가 이런 지문을 잘 추출해가지고 이 지문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영상 컨텐츠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신텍스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지문을 잘 추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해당 영상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 어프로치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카메라 아티팩트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오메트릭이나 이제 물리적인 피지컬한 그 일치성 혹은 불일치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블 혹은 멀티플 컴프레션 아티팩트를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씩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아티팩트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카메라 아티팩트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GB 카메라, 이 카메라를 찍을 때 무조건 만들어지는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 때 영상 처리나 이런 수업들을 잘 공부한 학생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카메라 아티팩트가 포토 리스판스 난 유니포미티라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줄여서 PRNU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노이즈거든요. 요 노이즈 때문에 이 노이즈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다양한 그 또 다른 학문 분야가 있을 정도로 필름 카메라 혹은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에서 찍으면 무조건 생기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카메라를 찍을 때 각 셀에서 꼭 그 광자가스, 광자량을 받아가지고 찍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완전히 유니폼한 광량이 들어오면은 동일하게 찍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자를 받을 때 광자를 전기 신호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 거기에 약간 카인드 오브 트랜스퍼 펑션이 들어가잖아요. 그 트랜스퍼 펑션의 그 응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100%를 다 인텐시티로 반응하는데 어떨 때는 하드웨어적으로 좀 약간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규격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런 브리치 때문에 유니폼한 영역에서도 난 유니포미티가 생긴다라는 게 기본적인 PRM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략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같은 영역이지만 생긴다. 이게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PRM 노이즈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다크 시그널 난 유니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다크 시그널이면 인텐시티가 0이어야 되는데 0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그림처럼.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회로에 CCD, 시모스 같은 회로에 광 신호가 안 들어오고 열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얘가 착각해가지고 아 이게 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값은 작지만 어쨌든 이런 노이즈도 생긴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필터 어레이라고 이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 찍을 때 RGB로 찍는데 그 RGB는 각각 레드, 그린, 블루 필터를 가지고 획득해서 찍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공간 레드를 취득하면 그 나머지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이제 디모자이크 기술이라고 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자이크를 없애는 디모자이크 기술을 쓰게 되는데 요게 보통 일반적으로 전부 ISP라고 하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각 제조사마다 어떤 디모자킹을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표준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쓰는 뭐 애플로 아이폰으로 찍던 뭐 갤럭시로 찍던 이 기술이 다 다르고 버전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를 역추적하면은 무슨 카메라로 찍었는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연구를 꽤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어쨌든 디모자이크 패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2012년에 나왔던 논문 보면은 이런 CFA 패턴, 디모자이크 패턴을 가지고 조작된 파트를 찾아내는 방식인데 뭐 예를 들면 왼쪽 그림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꽃잎 그림이 이제 오리지널 그림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중에 하나를 카피한 거예요. 카피 앤 페이스트 어택이잖아요. 그럴 때 이 CFA 패턴을 잘 분석해서 이 패턴의 불일치성을 확인해가지고 이 왼쪽 아래 그림처럼 어떤 이쪽 파트가 여기 파트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불일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나름 꽤 주목을 받았던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뭐 아직까지 뭐 제가 세 가지 아티팩트를 설명드렸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아티팩트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꼭 이미지 센서 아티팩트가 아니고 이런 식의 컴프레션 아티팩트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찍으면 무조건 컴프레션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ISP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때 그 일반적으로 찍는 영상과 그다음에 이렇게 조작된 영상 사이에 약간 불일치가 있으면 이것도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아티팩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아티팩트를 핑거프린트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어프로치로 지오메트리랑 피직스 인컨시스턴시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 영상에 찍힌 게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얼마나 아니죠. 무조건 잘 따라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작된 영상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광, 아니면 벤싱 포인트, 소실점, 소실선, 아니면은 섀도우, 그 그림자 이런 것들이 뭐 대표 가장 간단하게 한쪽은 왼쪽으로 그림자 방향이 지었는데 한쪽 오른쪽이다 그러면 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어프로치가 있는데 뭐 요거는 소시점 갖고 한 거네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많이 해봤지만 무조건 영상을 찍으면 그 평행한 선이 쭉 이어보면은 뒤쪽에 한 곳에서 만나야 되고 소실점 그 소실점들 다른 평행한 선을 가지고 쭉 만나게 되면 그 소실점들이 한 라인 소실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게 유명했던 그 유튜브 비디오인데 이게 이제 페이크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애 잡아 네? 혹시 애 잡아가는 거? 맞아요. 네, 만약 골드 이글이 스네치 더 키드인데 보시면 봤어요. 진짜 깜짝 같잖아요. 놀랐었는데. 그럼 사람이 이게 막 달려가는 거 없고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이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관심을 받은 건데 사실은 페이크라는 거죠. 얼핏 보면 되게 진짜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페이크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페이크냐? 그러면 각각의 영상에 오브젝트들이 있고 이 오브젝트에 그림자가 있는데 오브젝트랑 그림자를 쭉 이어보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글하고 이 애는 다른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광원이 하나니까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페이크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 말 그대로 피직스 인컨시스턴시를 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그냥 딱 보면 아시겠죠? 원래 예온 비디오입니다. 페이크 비디오도 이런 식으로 영상 이렇게 공을 던지면 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을 때 이런 식의 궤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궤적이 좀 이상하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많이 주목받지 않았던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되고 모든 페이크 영상이 다 이런 법칙들을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림자도 안 생기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소수점 같은 것도 꼭 모든 영상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프로치 그 불의 어프로치가 이제 더블 컴프레션 디텍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영상을 찍게 되면은 무조건 컴프레션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찍든 간에 웬만한 디바이스는 컴프레션을 무조건 내부적으로 시키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같은 거 아니면 CCTV 컴프레션 하지 않으면 그 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컴프레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원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컴프레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걸 조작하고 싶다, 어떤 파트를 바꾸고 싶다, 지우고 싶다 이러면은 그 컴프레션 된 영상을 복호화해서 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포토샵을 열심히 조작을 하고 다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할 때 또 컴프레션을 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영상은 두 번 이상의 컴프레션이 된 것이다. 뭐두 번 했으면 세 번 한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블 컴프레션이 일어났으면 의심스럽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기술이 더블 컴프레션이라고 무조건 조작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더블 컴프레션 이상이 일어났으면 의심스럽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죠. 그래서 중요 그 테크니컬하게는 더블 컴프레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이제 주요 몫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블 컴프레션 하느냐? 이 생각보다 이게 더블 컴프레션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번 해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JPEG 영상을 만들 때 JPEG 가지고 있잖아요. 그 JPEG을 풀어서 그냥 여러 뷰어에서 만들면 그냥 풀어지는 거죠. 푸른 걸 갖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다시 JPEG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똑같은 영상이 나옵니다. 거의. 근데 100% 똑같진 않아요. 영상은 거의 똑같이 나오고 비디오 같은 경우는 약간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똑같은 영상이 나옵니다. 두 번 했기 때문에. 세 번 하면 더 비슷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데 초창기 아이디어로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JPEG 같은 경우에 여러분 JPEG 다들 아시지만 이 8x8 단위로 블락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쭉 하면은 이 JPEG 하고 나면 가장 도드라지게 나오는 특성 중에 하나가 코에피션트입니다. DCT 코에피션트. 근데 DCT 코에피션트가 어떤 특정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카피 앤 페이스트 어느 한 분야 부분에서 떼서 이렇게 붙이는 그 조작을 가했을 때 근데 잘 이렇게 꼼꼼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888 단위로 프로세싱 하는데 888 단위에 딱 얼라인이 되지 않고 약간 다른 쪽에서 얼라인된 걸 갖고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원래는 요렇게 888이 되어 있는데 내가 크롭할 때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갖고 온 거야. 혹은 이제 저장을 할 때 약간 쉬프트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808에 가지고 있는 패턴이 원래는 808에 약간 딱 규격화돼서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808 단위로 정확하게 규격화돼서 저장돼 있던 게 틀어지면서 다시 재합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DCT 코에피션트의 히스토그램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알아낼 수 있다. 아주 초창기 웍이지만 2011년인데 또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페이퍼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이제 전통적인 방법 위주로 설명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시대가 왔잖아요. AI 시대가 2012, 13년 이때부터 좀 많이 퍼졌고 AI가 제일 잘하는 게 검출이잖아요. 처음에 나온 게 검출기. 뭐냐 아니냐, A냐 B냐 이런 거.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포렌식 기술은 조작이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거였는데 이게 정확히 딱 들어맞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 포렌식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한 대략 2014,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검출됐으면 그냥 하면 되겠네. 너무나 쉽게 들어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미지 포렌식 분야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AI 분야 A가 들어와가지고 더 쉬워졌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진 분야입니다. 왜냐면은 AI 때문에 그 검출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도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분야랑은 다르게 일반적인 뭐 이미지 디텍션이나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거는 AI 때문에 그냥 성능만 되게 좋아졌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쪽만 하고 있죠. 근데 이쪽 분야는 이게 완전히 서로 약간 보안 분야처럼 치고받고 창과 방패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이 AI 때문에 정말로 큰 이슈가 됐죠. 옛날에 조작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특히 비디오 단에서 조작은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조작을 해가지고 얻는 사회적 이득 대비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안 했다면 요새는 정말 금방금방 쉽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하지도 않은 말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이제 어떤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바꿔가지고 대중들에게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초창기에 딥페이크의 가장 큰 문제가 대두했던 게 이 영상인데 소리는 이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러시아 전쟁한 다음에 2, 3일 만에 이 영상이 나온 거죠. 이 영상에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제 무조건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항복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페이크였다. 근데 이걸 보고 서둘러 행동한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큰 사회적 문제가 있었다는 그 뉴스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런 식의 디페이크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선 AI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포렌식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됐나 하면 가장 먼저는 여러분 예상한 대로 과거에 했던 컨벤셔널한 방법을 AI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카메라 아티팩트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오메트릭 피지컬 인컨시스턴시 갖고 한다든지 더블 멀티플 컴프레션 가지고 한다든지 했던 기존 어프로치에 이제 AI를 넣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카메라 아티팩트 가지고 하는 거. 아마 AI 많이 연구한 학생들은 이것만 보면은 바로 딱 알 거예요. 아, 이거 컨트라스트 러닝이구나. 바로 딱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과 다른 종류의 카메라로 찍은 거를 가지고 그 핑거프린트 뽑는 거죠. 근데 항상 이 핑거프린트 뽑는 게 AI 아니 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핑거프린트를 컨트라스트 러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그 기종에서 뽑은 핑거프린트는 그 신텍스는 달라도 그 두 개가 비슷해야 되고 서로 다른 기종끼리 혹은 그
다르게 만들어진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턴스가 커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컨트라스트 러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핑거프린트를 뽑겠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프로치들이 나와요.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블 컴프레션 방식에서도 기존에는 힘들게 808에서 어떤 피처를 찾아야지 제일 좋으냐.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DCT 코에피션트 히스토그램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뽑아서 코에피션트가 좋다고 그러면 코에피션트 잡아다가 MLP 집어넣어서 아주 손쉽게 그냥 상당히 초창기 워기인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나 손쉽게 페이크 리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왔죠.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쪽 포렌식 연구를 진행한 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초창기 웍으로 저희가 많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더블 컴프레션 디텍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컴프레션이 여러 번 되면 의심스러우니까 디텍션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나온 논문인데 이때 제안했던 논문이 요 논문 저희 연구실에서 제안했던 건데 사실은 꽤 괜찮은 논문이었는데 그 항상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석사과정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만들고 졸업해 버려가지고 사실 좋은데 낼 수 있었는데 그한 어프로치에 비해서 언론수 딱 내고 그냥 나간 것 같아요. 아쉬운데 제가 했던 연구 중에 가장 사이테이션 많이 받은 연구예요. 사실 그 랭킹 그 저널 랭킹 비교해서 많이 받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비디오를 한 거고요. 말 그대로 페이크 비디오를 찾은 건데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했느냐 예를 들면 위에 있는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비디오 프레임인데 이 비디오 프레임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파트가 바뀌었다, GOP가 바뀌었다, 혹은 어떤 파트를 좀 잘랐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으로 이게 몇 개 프레임을 잘라내고 이제 다시 붙여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쪽 프레임 대비로 아래쪽 프레임 때 프레임 타입이 변한다는 거죠. 그 비디오 압축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압축은 I 프레임도 있고 B 프레임도 있고 P 프레임도 있고 거기 특성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원 영상은 쭉 한 번 처음 압축돼가지고 쭉 그대로 있는데 두 번째 프레임에 내가 원래 I로 압축된 게 P나 B로 바뀌었다. 혹은 반대로 원래 P인데 I로 바뀌었다. 이럴 때 특성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뭐 저희가 처음 낸 건 아니고 여러 어프로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했던 논문이 좀 많이 그 인용을 받았던 게 이것을 저희는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컴프레션 도메인에서 그냥 바로 어프로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어프로치가 비디오 압축을 잘 몰라가지고 먼저 이렇게 압축된 걸 이렇게 복화해서 이렇게 픽셀 도메인에서 많이 어프로치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퓨얼리 컴프레스 도메인에서 복화를 거의 시키지 않고 거기 신텍스 데이터 완전히 복구를 시키지 않고 신텍스 데이터만 가지고 그 판단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하나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요거를 GOP 단위로 한 GOP와 GOP를 하나의 피처로 묶는 방법을 택했어요. 옛날엔 프레임 바이 프레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1초만 돼도 30장 계산이 안 돼요. 10초 만에 300장이잖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GOP 단위로 했기 때문에 GOP는 뭐 15 GOP 뭐 이렇게 GOP가 15, 30 이렇게 크잖아요. 표당 한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GOP 단위로 컴퍼레이션 도면에서 바로 했기 때문에 완전 고속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제안했습니다. 뭐 디테일한 그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저희가 이제 GOP 단위로 어떤 특성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떤 이 시점 이 빨간색으로 나온 시점 전에 어떤 특성 패턴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이 빨간 그 어떤 조작이 일어난 시점 이후로 패턴이 바뀌면 이 앞과 뒤가 바이너리하게 앞쪽에 있던 패턴과 뒤에 있는 패턴이 일치가 깨지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방식은 프레임에서 프레임 바뀌는 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고 또 키프레임이 바뀔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키프레임이 아니고 장면이 바뀔 때랑 조작이 일어났을 때 구분을 잘 못했다면 저희는 GOP 단위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강인하게 되게 워킹이 잘 되는 알고리즘을 제안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테이션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접근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더블 컴프레션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딥하게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압축을 하고 한 번 더 압축을 하면은 그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 그 기존에 했던 워크들은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그런 시나리오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뀌었다. 뭐 GOP가 바뀌었든 간에 뭐가 바뀌었든 간에 파라미터가 바뀐 채 압축을 했으니까 그 파라미터가 바뀌어서 들통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했는데 여기 2019년에 여기 1번 논문이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챌린징한 완전히 동일한 여기 나와 있는 using the same parameter라고 제가 써놨는데 완전히 같은 파라미터를 적용했을 때도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챌린징하지만 이게 사실은 되게 프랙티컬한 게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우리가 복구하려면 내부적으로 그 수많은 파라미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영상 데이터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맘만 먹으면 거의 똑같이 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다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다 그 웬만한 기존 디텍터들은 워킹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2019년에 나온 이 페이퍼가 완전히 동일한 압축에 HBC로 압축한 걸 가지고 HBC를 압축한 가지고 같은 파라미터로 압축했을 때도 찾아내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한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특정 그 유닛이라는 건 이제 어떤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압축 단위에서 내가 압축을 하면 할수록 어떤 패턴 생긴다. 어떤 패턴 생기냐면 기존에 했던 압축의 어떤 특성 대비 그 다음번에 압축했을 때 변화가 생기는 그 모양이 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생기는 걸 이 친구들은 언스테이블한 블락이다, 언스테이블한 유닛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언스테이블한 유닛의 패턴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어떤 이렇게 익스포넨셜처럼 내려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파가 쉽겠다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고 이게 워킹을 잘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챌린징한 시나리오를 설정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 여기서 좀 더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두 개를 더 냈는데요. 대략적으로 두 개 논문을 그냥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저희가 했던 논문이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각각의 유닛을 독립적으로 하지 말고 완전 풀로 모든 영상 풀로 봐가지고 그때 그 HVC 같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유닛을 이렇게 트리 스트럭처로 만들거든요. 쿼드 트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각각의 유닛이 쪼개지는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크게 하거나 더 잘게 하거나 잘게 하거나. 근데 요것을 여러 번 압축하게 되면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 자체를 한 번 압축했을 때, 두 번 압축했을 때, 세 번 압축했을 때, 딱 안 바꾸고 그대로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 숫자로 매핑 시켜가지고 특히 이제 모든 값, CU, TU, PU를 파티셔닝 인포메이션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었고 거기 플러스 알파로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모스트 프로버블 모드라고 기존 압축된 것 대비로 주변의 블락 대비 현재 블락이 얼마나 잘 따르냐까지도 같이 넣었어요. 이거 되게 효율이 좋더라고요. 가지고 요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압축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그 패턴이 어떤 일정 패턴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이걸 가지고 제안하는 방법을 한번 썼습니다. 그렇게 했던 논문이 여기 나왔던 논문이고 그래서 이 대략적인 시스템인데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들어왔을 때 영상을 한 번 더 압축해 가지고 그 패턴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실제로 이 아래 데이터처럼 한 번 혹은 두 번, 아니 두 번 하면 세 번 이런 식으로 하면 할 때마다 저희가 제안한 패턴이 어느 정도 디퍼런스가 생긴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내 가지고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논문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이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셋탑박스라든지 중간에 무슨 어떤 뭐 관련된 트랜스코드 서버에서 네네. 그냥 영상을 받아서 자기가 그냥 트랜스코딩 네네.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이거에 다 걸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네. 리뷰가 보통 이게 논문을 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논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했냐. 근데 그렇게 하면 어렵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여러 번 컴프레션 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술이지 그게 조작이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그건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런 돌아오지 않고 원래 했어야 되는데도 두 번 된 것 같으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게 판단.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약간 컨벤셔널하게 조작한 거를 없앴다면은 찾는 방식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AI로 만든 영상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찾느냐, 요게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는 거라 뻔한 거지만 어쨌든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영상이나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첫 번째는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럴 네트워크, 벤이라고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서로 경쟁하는 방법. 또 하나는 디퓨전, 노이즈 집어넣고 백으로 복원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AI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디텍션을 AIGI라고 하는데 AIGI, AI로 만든 GI를 디텍션하는 거죠.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까지. 여기를 이제 포렌식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 아티팩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제너레이터 아티팩트, 즉 제너레이터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00% 리얼 영상을 모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긴 어떤 아티팩트. 대표적으로 하이 프리퀀시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아티팩트를 프리 어나리시스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모델이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프리퀀시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저 프리퀀시에 동일한 어떤 값이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리얼 영상은 거의 이런 게 없거든요. 여기 왼쪽 보시는 것처럼. 근데 뭐 겐도 그렇고 디퓨전 모델도 보이시네. 여기 잘 보이네요. 안 보일까 봐 걱정했는데 여기도 약간의 패턴은 생기잖아요. 주기적인 패턴.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 트렌드가. 또 하나는 시멘틱 아티팩트라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손가락이 6개 나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지금도 많이 좀 에러로 보이는 텍스트가 좀 깨져 보이는 이런 게 이제 시멘틱 아티팩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포렌식 하는 입장에서는 요 두 번째 거는 언젠가 극복이 되고 또 이런 게 없는 파트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제너럴하게 쓰기에는 앞쪽 쪽 어프로치를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프로치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대략적으로 AI가 나오면서 그 일반적인 다른 분야랑 비슷해요. 처음에 그럼 어떻게 이 AI로 만든 영상을 찾아야겠느냐? 그러면 먼저 DB를 모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DB를 만듭니다. 여러 개인이나 디퓨전 모델 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베이스 하에 가장 좋은 그 리얼과 페이크를 구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되게 오래 있었고 이 2019년에 정점을 찍은 게 아주 유명한 페이스 포렌직이라는 DB가 있습니다. 또 페이스 포렌직은 특히나 이제 영상 그 조작 영상이 일반적인 얼굴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 DB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수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올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아주 유명한 디텍터들, 제너럴한 디텍터들 성능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렇게 성능 비교했을 때 보시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익세션넷 같은 경우에 가장 최고 성능을 보였는데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퓨어한 데이터에서는 99% 검출이 되더라. 그다음에 HQ는 이제 하이 퀄리티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하이 퀄리티를 압축했을 때 95%. 그래도 괜찮죠. 로우 퀄리티는 아무래도 압축을 세게 하면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어쨌든 압축을 세게 했을 때도 나름 괜찮게 나오더라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많이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어프로치 그냥 몇 가지만 따라가기 위해서 보면 아주 다양한 방식이 많이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크로스밴드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영상 같은 경우에 RGB 있으니까 RGB 사이에 크로스 밴드끼리 어떤 패턴이 있냐 없냐 이런 아주 초창 기업 패턴이 있냐 없냐 이걸 찾아내는 초창 기업도 있었고 아니면은 어떤 그 제너레이터의 모양이 그러니까 원래 제너레이션을 만드는 제너레이터의 아키텍처가 비슷할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네라고 나온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제너레이터는 상관도가 되게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요 군들은 보이나 요 군들은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도 되게 세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라는 방법도 있었고요. 근데 요게 이제 상당히 유명했던 논문인데 나름 이게 2020년에 나왔는데 제목이 CNN Generated Images are surprisingly easy to spot. 제목이 서프라이징리 해가지고 저도 참 놀랬던 논문이에요. 한마디로 너무 쉽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수긍이 갔어요. 이게 저자가 맨 마지막 저자가 이프로스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죠? A 이프로스 되게 유명하신 버클리다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대가 랩에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 쉽다. 그래서 왜 쉽냐 했더니 앞에 했던 아이디어랑 비슷하게 이 당시 이제 겐이 되게 메인이었는데 어떤 특정 겐으로만 열심히 훈련을 잘 해놓으면 다른 겐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과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든 게 프로겐인데 프로겐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만 갖고 열심히 학습을 하면
이 겐 스트럭처가 다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스타겐, 빅겐, 사이클겐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울 게 없다라고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했던 논문이 다이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은 이 컨셉이 좀 중요해서 제가 살짝만 설명드리면 얘는 이제 디퓨전 기반 방식인데 어프로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어떤 영상이 있어요. 인풋 영상이 이제 리얼인지 가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몰라요. 근데 얘를 가지고 여기다 노이즈를 다시 집어넣어. 디퓨전처럼. 노이즈를 막 집어넣으면 노이즈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빼. 그럼 다시 원복이 되죠. 근데 원래 내가 집어넣었던 영상하고 한번 노이즈 갔다가 온 영상하고 비슷하면 페이크야. 다르면 리얼이야. 여기 이해되는지 모르겠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물론 완벽히 같지는 않아요. 근데 유사할수록 페이크고 다를수록 리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저자가 했던 내용이 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PG가 이제 페이크고, 제너레티드고, 아래 PR이 리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리얼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공간, 이 세상에 리얼 스페이스 있는 영상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전체 영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제너레이트 된 영상의 스페이스가 있어. 근데 제너레이트 된 영상 스페이스가 작아요, 사실. 왜냐하면 제너레이트라는 게 만들 수 있는 게 무한대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트워크에 캐패시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된 영상은 그 어느 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영상에 와서 얘를 갖고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노이즈 넣었다가 다시 빼도 그 안에 같이 있으니까 이 디퍼런스가 작다는 얘기죠. 그냥 리얼 영상은 완전 크기 때문에 거기서 노이즈 집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완전히 새로운 데로 제너레이트된 스페이스로 가기 때문에 디퍼런스가 크다는 얘기죠. 라고 해서 나왔던 논문이고 이게 사이테이션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CVPR에서. 이 컨셉은 되게 좋은데 사실 성능이 별로 높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능이 별로 안 높아. 근데 컨셉이 되게 좋아서 사이테이션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 몇 가지로 그 딥페이크 하시는 분들 중에 이쪽 분야로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멀티모달을 사용해서 단순히 영상만 하는 게 아니고 보이스를 같이 봐가지고 보이스랑 미스매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허트레이트나 블러드 플로우 같이 얼굴에 이 혈류 흐르는 거를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혈류 흐르는 걸 가지고 페이크냐 아니냐를 탐지하는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능이 좋은데 사실 이런 어프로치는 좋긴 좋은데 이것도 모든 AI 제너레이트 이미지를 찾는 건 아니잖아요. 얼굴만 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받는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제가 대략적인 어프로치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AI 제너레이트 이미지 디텍션에 좀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챌린지로는 이 AI 모델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스의 이 서프라임들의 이스트 스팟 이 논문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쭉 프리퀀시 어나리시스를 해보니까 이렇게 패턴이 보이더라. 얼마나 쉽냐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얘네들은 이 프리퀀시 어나리시스를 하기만 했지 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프리퀀시 어나리시스만 해봐도 쉽다, 패턴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쉬운 거고 그중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하면 충분히 잘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게 불과 몇 년 안 돼서 반박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 논문들이 유명한 게 이제 여기 제가 두 번째로 나왔던 CBPR 2023년 논문인데 그게 100%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리퀀시 어나리시스만 봐도 스타겐, 사이클겐 명백하게 보이지만 어떤 특정 가이디드 혹은 LDN 같은 디퓨전 모델은 안 나온다. 리얼하고 얼핏 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AI 모델이 발전하니까 기존 방식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항상 문제입니다. 항상 어려워요. 이게 하나 어렵고 두 번째는 엔티포저리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AI로 그 가짜 영상을 찾는데 가짜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이 그냥 가짜 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니까 걸리는 거지 내가 안 걸리려고 노력하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AI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엔티 포저리라고 하는데 포저리를 피하는 방법 이 엔티 포저리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AI를 가지고 하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 제너레이션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모델은 잘 돼요. 뭐 사이클계는 잘 찾지만 디퓨전 모델을 못 쳐. 디퓨전 모델을 맞춰놓으면 사이클계를 못 쳐. 이 제너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이쪽
포렌식 연구하는 그 분들이 발표하면 꼭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거 DB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잘 찾았더라. 그러면 그 테스트 DB를 다시 넣어서 학습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되죠. 다시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느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엔티포저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NT가 붙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어드버서리 액티비티예요. 포저리를 지워가지고 예를 들면 원래 영상 있을 때 그냥 대충 영상을 조작하면 이렇게 핑거프린트가 붙는데 이 엔티포저리를 가지면 이렇게 다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티포저리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메디안 필터. 이게 이제 되게 좀 이건 전통적인 방식으로 메디안 필터인데 이 메디안 필터가 되게 강력한 게 보통 일반적인 영상에다가 메디안 필터 취하면 잘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많이 했던 방식이 내가 포토샵 같은 걸로 영상을 조작하고 나서 메디안 필터 마지막에 딱 취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작이 잘 안 걸려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많이 안 걸려요. 그랬더니 그 이 포저리 측에서는 반대로 그러면 메디안 필터를 취했으면 의심스럽다. 메디안 필터를 취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메디안 필터를 차단에는 메디안 필터가 취했는지를 차단해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논문은 그 메디안 필터가 취했는지를 안 걸리게 다시 조작 후 버전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상 있으면 조작하고 메디안 걸고 거기다 자기 기술 걸면은 메디안 필터 안 걸린다는 거죠. 이것도 그 사이트에서 많이 받았던 파이스 논문인데 뭐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쓴다는 거죠. 이건 이제 AI 기반으로 NT 메디안이라고 메디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프로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컨벤셔널이고 AI 나오면서부터 이제 딥페이크 가장 문제입니다. 딥페이크가 단순히 영상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포저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감쪽같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 회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영상에 이 AI 기반 포저리 걸면은 전부 다 기존 기술들이 다 무력화돼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대표적인 논문으로 엔티 포저리 관점에서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이 아까 나왔던 모든 포저리 기술을 다 갖고 와서 제가 다 깨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기존 포저리 그 디텍터가 AI로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보통 AI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 이제 너무 좀 옛날 거라 성능이 낮으니까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텍터가 예를 들면 내 디텍터를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디텍터의 아키텍처도 알고 파라미터도 알고 이 디텍터가 어떤 식으로 트레인 됐는지도 알고 맨 위에 있는 퍼펙트 나리지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씩 모를 수가 있어요. 뭐 데이터베이스 모를 수도 있고 스트럭처를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식의 트레이닝 방법도 모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시큐리티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모든 걸 다 할 때 퍼펙트 나리지 이럴 때는 우리가 화이트 박스라고 해요. 아니면 아무도 몰라. 그냥 쿼리 던지면 결과만 나와. 이런 건 이제 블랙박스고. 일부만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레이박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뭐 화이트박스 시나리오는 엔티 포저리 입장에서 되게 유리한 거죠. 다 알기 때문에 쉽게 깰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블랙박스가 어려운 거거든요. 웬만하면 내가 포저리 만들면 공개 안 할 거 아니에요. 내부도 잘. 하지만 이 제안 논문은 이 블랙박스 시나리오에서도 우리가 다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컨셉인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기 D가 이제 디텍터가 되는 거고 제너레이터가 이제 자기네들 만든 그 엔티포저 시스템인데 기존 디텍터에다가 그 아직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빅팀 그러니까 서로게이트 CNN이라고 해서 대리로 희생양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디텍터 안에다가 여러 개 디텍터를 앙상블로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100%그 상대방의 블랙박스 포저리 방법은 잘 모르지만 유사한 스트럭처를 가진 여러 개를 가지고 붙여놔가지고 이 앙상블 결과를 가지고 디테일을 계속 훈련시키면 다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디텍션만 봐도 기존에 아주 유명했던 포저리 기술들 뭐 MIS 뭐 트랜스퍼넷 쭉쭉쭉 나왔던 거가 거의 99% 이상을 자랑하거든요. 평균이 99가 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기술을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아래 나온 게 이제 성공률이거든요. 자기네들의 공격이 얼마나 성공했냐는데 96% 이상 성공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요걸 걸고 나서 디텍션 어큐레시를 찾아보면 그냥 50%로 떨어집니다. 다 회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 영상을 내가 너희들이 뭘 보고 찾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바꿔가지고 내면은 얘네들이 다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이 무한 쳇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포저리 기술을 만들어도 얘가 블랙박스로라도 상대방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 블랙박스 가지고 사용해서 여러 쿼리 던져가면서 잡아내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엔티포저를 만들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 굴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풀기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요 관점에서 야심차게 저희 연구실에서 이 끝이 없다. 그래서 이런 어택을 회피할 수 있는 궁극의 기술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내가 포저리 기술을 만들어도 엔티 포저리 기술을 그거 가지고 업데이트하지 못하도록 해보겠다라고 했던 게 이 제가 진행했던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연구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페이퍼를 저희가 제출 성과를 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세 가지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위에 올려놓은 첫 번째 디텍션 오브 더블 오퍼레이션 그거랑 그다음에 멀티 인스턴스 러닝 세 번째 줄에 멀티 인스턴스 러닝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그래도 저희 연구 성과라서 제가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텍션 오브 더블 오퍼레이션 이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겐만 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디퓨전도 똑같이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제너레이터 오퍼레이션 한 개 이제 페이크가 되는데 딥페이크를 걸든 어쨌든 엔티포저를 하든 페이크가 걸리면 괜히 걸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더블로 두 번 걸면 패턴이 바뀐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게 약간 더블 컴프레션하고 유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던 그림이 논문에서 갖고 온 건데 사실 저희가 이거 먼저 다이어보다 냈었거든요. 이거를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 같은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원 영상에서 우리가 영상이 들어오면 그 영상에다가 그냥 강제로 겐을 한번 더 거는 겁니다. 리컨할 수 있는 겐을.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 영상이 겐 스페이스 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을. 근데 그렇지 않고 원 영상에다 이제 어떤 사람이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를 취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모르는 어떤 파일하는 오퍼레이션을 취하고요. 조작 오퍼레이션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엔티포저를 걸 거 아니에요. 엔티포저를 걸면은 또 다른 스페이스, 초록이 아니고 붉은색 스페이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붉은색 스페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붉은색 스페이스를 받게 되면 인풋으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겐을 한번 더 거는 거죠, 강제로. 그렇게 되면은 그 겐이 이 초록색과 빨간색 교집합 안으로 떨어진다. 근데 어쨌든 겐 스페이스라는 게 흡수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변화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다이어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유사한 스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흉내내기 위해서 이 겐이라는 오퍼레이션이 되게 많잖아요. 프로겐, 스타겐, 막 빅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봤더니 거의 공통 스트럭처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걸 얘네들이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해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게 유넷으로 그다음에 어텐션 잘 쓰진 않았는데 중간에 어텐션도 넣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겐이 사용하는 공법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우리의 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엔티포저리를 막고자 하는 겐이라 해서 CAF 카운터 엔티포렌직이라고 카운터 엔티포렌직 겐이라고 이름 붙여놨고요. 이런 겐을 하나 만들고 이 겐을 하나를 아니고 이제 멀티 인스턴스로 쓰는 거예요. 여러 개. 그때 멀티 인스턴스라는 얘기는 똑같은 겐을 DB를 다르게 해가지고 여러 개 파라미터 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럭처는 같지만 파라미터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개 K개를 쓰자. 이 그림에서 이제 세 개 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파트가 이것을 학습을 할 때 리얼 영상만 쓰는 겁니다. 페이크 영상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페이크 영상 쓰는 순간 그 페이크로 만든 DB에 바이어스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제너럴라이션이 깨지기 때문에 리얼 영상만 써가지고 리얼 영상을 그냥 그 여기 저희가 만든 멀티 인스턴스 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영상을 새로 찾죠. 그럼 이 영상을 두 개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을 시키는데 인베딩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 세 개의 영상이 완전 벌어지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이렇게 나온 것처럼 최대한 각각의 두 개를 붙이면 벌어지도록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뭐 컨트라스트 러닝 같은 거를 벌어지게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I0라는 인형 영상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떤 임의의 겐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붙이면은
이 겐 스페이스 세 개의 다른 서로 겐 스페이스에 벌어지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페이크 영상이 들어갔다. 그러면 페이크 영상이 내가 만든 인스턴스 중에 하나라도 유사하게 들어갔다. 유사한 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붙어버려요. 페이크 영상.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 페이크 영상에 다시 그 겐을 취하면 거기서 그 도메인 가서 바뀌는 정보량이 되게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걸 디텍션하는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근데 만약에 어떤 임의의 겐이 들어와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랑 완전 멀다. 그럼 제4의 어떤 캔디데이트 들어오는 건데 하더라도 그 4의 캔디데이트 어느 정도는 바뀌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이제 완전히 삼각형으로 쫙 펴놨는데 그 삼각형에 펴진 그 어떤 모양을 따르지 않고 패턴이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패턴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리얼 영상만 요게 딱 따르도록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논문이 앞에 했던 논문이고요.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아주 다양한 실험, 그다음에 다양한 제너레이터, 다양한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했을 때 두 개, 세 개, 네 개 인스턴스 사용했을 때 거의 높은 확률로 기존 엔티포저리 기술을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실험을 하고 논문을 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또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챌린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AI 모델이 계속 발전한다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챌린지고 두 번째는 엔티포저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기존에는 많이들 무시하고 개발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모델이라도 어떤 특정 모델만 잘 되면 소용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기존에는 그냥 특정 모델로 만든 DB 갖고 사용하고 그거 모델로 된다.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모델이 나올지 모르고 그다음에 모델끼리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제너럴하게 잘 되는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에 가장 유명했던 논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2023년 CBPR 논문인데 이 논문 되게 아이디어가 간단해요. 여기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예를 들면 겐으로 열심히 우리가 모델 학습시켜가지고 그 구분을 해놨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처럼 구분을 너무 잘해. 그다음에 디퓨전 집어넣으면 둘 다 페이크로 구분한다는 거야. 한쪽으로 쏠려고. 이게 항상 문제. 어떻게 하느냐? 문제 솔루션은 심플하다. 답은 바이어스 되지 않는 걸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으로 학습된 프리트레인 모델 쓰면 된다라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 읽어보면 좀 황당하죠. 자기 기술이 없어. 그냥 클립을 쓰면 되는 거예요. 클립. 클립 써가지고 피처 찾고 얘를 갖고 그 맨 마지막 단에 테스트만 돌려도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 어떤 특정 모델을 갖고 핑거프린트 찾으려고 하면 모델의 바이어스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냥 대용량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초창기에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논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이 네이버링 픽셀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줄여서 NPR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겐이든 디퓨전이든 뭐 VA든 다 보면은 결국은 막단에 영상 관점에서 결국 마지막 단에 업샘플러 모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넷 구조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유넷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해석도 낼 때 업샘플링 아티팩트가 들어간다. 그럼 딴 거 필요 없이 업샘플링 아티팩트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에 모든 그 제너레이터에 업샘플링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찾겠다라는 거죠. 그 찾는 방법이 되게 심플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셈플리 2x2로 들어간다 가정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다 그러니까 2x2라고 가정하고 2x2 별로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 2x2에서 어떤 특정 값과 그 주변 값들의 디퍼런스가 말 그대로 릴레이션십이 어떤가를 갖고 그냥 피처 시켜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플한데 이런 건 이제 학부생한테 시켜도 그냥 금방 구현할 정도 되게 간단한데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요. 놀랄 정도로. 제너럴레이션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논문도 있어요. 아주 높진 않지만 제너럴레이션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뉴립스 나온 거죠. 요거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티팩트 핑거프린트를 잡아낼 때 얘가 정확하게 핑거프린트만 잡아내야 되는데 시멘틱 정보도 많이 들어간다. 그 시멘틱에도 바이어스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섞어라 시멘틱을. 심플하죠. 패치를 나눠가지고 섞어버리면 얘가 더 이상 이 시멘틱에 바이어스 되지 않고 순수하게
아티팩트만 뽑아낼 수 있고 얘를 잘 사용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도 나왔었는데 되게 좋은 논문이에요. 이런 식의 논문도 있었고 이건 2025년 12PR 논문인데 이것도 아이디어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이 시멘틱 없애는 정보 없애는 어프로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것도 그렇고 요거는 다 비슷하게 기존하고 비슷하고 클립 쓰는 거는 앞에서 했던 유니FD랑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중간에 하나 더 VIB 모듈이라는 걸 해가지고 요거는 강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레이턴트 G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잖아요. 여기 로스 펑션 보면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쉽게 생각해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입력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만 보고 입력 값은 알아야 되고 입력은 완전히 다르고 출력은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이 시멧 정보가 없는 상태만 뽑아내라는 이 로스 펑션을 집어넣어.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잘 분류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되게 심플한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심플한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따로 내용 전달드리지 않고 저희도 사실은 이쪽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연구 이후부터는 제너레이션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약간의 결과가 있긴 한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그냥 뭐 갖고 와봤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기존이랑 그냥 상당히 비슷하게 페이크의 바이어스니까 페이크 사용하지 말고 리얼만 잘 만들어내서 그 리얼과 페이크의 관계를 잘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어프로치의 핵심이고 그 중에서 이제 로우 레벨 디테일 영상의 로우 레벨 디테일에 집중해가지고 그 로우 레벨 디테일을 잘 뽑아내도록 어떤 약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이런 학습 방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녹화도 됐고 한다 하니까 이 슬라이드 만들기가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부담되고. 이런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연구실에서 주요 하고 있는 연구를 제가 좀 리스트업 해봤는데 어, 대략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약간 과거에 한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약간 데스메 프로세스 쪽으로 많이 했었고 데스메 슈퍼 레졸루션이나 컴플리션 같은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걸 3차원이니까 확장해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 쪽으로 좀 많이 했었고 그걸 좀 더 확장해서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살짝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드린 메디어 포렌식 쪽 연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속이 항공대학교다 보니까 항공 쪽 연구를 어쩔 수 없이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싸라고 하는 항공 영상 중에 되게 중요한 영상이 있거든요. 레이더로 찍은 항공 영상이 있는데 이 싸 영상 쪽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가 저희가 열심히 메디어 프렌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싸 쪽 하시는 교수님한테 좀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싸랑 포렌즈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연구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나 항공에서 레이더로 지면을 찍은 거예요, 지상을. 그래가지고 가장 일반적인 광학 영상과 다른 게 데이터가 없어요. 중요한 건. 데이터가 없고 비용이 되게 비싸요. 싸 영상 한 장 취득하는데도 몇백만 원에서 그 이상 비쌉니다. 이걸 의뢰해서 혹은 자기가 직접 찍든지 간에 되게 고품질의 싸 영상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쌀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군사 목적으로 어디에 무슨 미사일이 있다든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디텍션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디텍션 되게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많이 한다면 시뮬레이션으로 이 어떤 특정 물체, 트럭이나 뭐 이런 미사일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심는 거죠. 이 심는 건 이제 인베딩이라고 여기 인베딩이라고 써놨는데 이 인베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베딩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찾고 싶은 타겟을 인베딩하는 거예요. 그 인베딩을 다하게 뭐 포토샵 같은 것도 쓰고 아니면 AI 기반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베딩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DB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퍼포먼스가 올라가니까 좋지 않냐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거는 요게 인베딩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해달라는 거죠. 이 인베딩이. 너무나 티나게 하면은 사실은 너무 티나게 해버리면 디텍터가 그 티가 나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던 어프로치가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어프로치가 이렇게
씹는 거 이게 바로 페이스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얼굴 바꿔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닌데 타겟 집어넣는 걸 찾는 기술을 여기다가 적용시켰어요. 대략적으로는 여기 집어넣는 이 파트 원본과 바깥쪽 파트와의 통계적 분포를 바탕으로 찾아내는 걸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집어넣은 건데 이게 되게 해상도가 커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쫙 돌려가지고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인베딩 됐다라고 찾아내는 이런 스타일의 연구도 했었다. 상당히 좀 얼핏 보면 되게 달라 보이지만 되게 강한 상관 관련이 되게 많은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했었다라는 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면 딜레이 괜찮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뭐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전히 메디어 포렌식은 필요하고 앞으로 필요성이 커질 것 같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딥페이크 너무나 많이 흔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손쉽게 이 영상이 페이크가 어느 파트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솔루션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근데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AI 기술 계속해서 발전되고 엔티포저 기술 발전되고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연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들고 어, 지금 저는 약간 질문이 이게 저희처럼 영상 처리 기반으로 하는 분들은 영상에 대한 뭐 RGB 컬러의 문제라든지 아까 프레 트랜스폼 이후에 그런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거는 되게 특화됐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제가 항상 공포가 원래 그냥 아예 그냥 비전 세계에서 그냥 들어온 사람들과 이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보는 그게 어떠신가요? 이 세계가 어떤가요? 그게 저희는 이제 저 사람들이 영상을 알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 그냥 제너레이션 하고 들어오니까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글쎄 비전 하시는 코어하게 비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고 애초에. 아직 안 네. 그, 애초에 이쪽이 영상 기반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많아서 저도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 제가 사실은 이 연구 시작한 계기가 저는 그 백그라운드의 압축 쪽도 좀 있었거든요. 요새는 많이 안 하지만 압축 쪽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더블 컴프레션 아티팩트 찾는 거를 너무 영상 처리 기준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압축 쪽으로 CDS 정보 활용하면은 너무나 더 손쉽게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나이즈를 가지고 들어오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비전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된다고 봐요. 결국 AI가 만드는 영상은 사람을 홀리는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아티팩트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딱 보기에 사람이 괜찮은 영상이면 오케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그 보전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여기 혹시 딥페이크 과제 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박은일 교수님 방 쪽이나 한지영 교수님 쪽에서. 네.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해요? 거기서는 그냥 얼굴 페이크 이미지 심지어는 좀 방식은 혹시 어떻게 쓰는 저희 보니까 딥페이크 관련돼서 그 과제가 있거든요. 네. ITLC 같은 과제가 있는데 몇몇 분 참여하시고 또 보완하시는 분도 조인하시는데 저는 그냥 아예 모르겠다 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 발표 보니까 관련이 많이 있네요. 학생들 아까 뒤에 질문, 네. 저 질문할 때 소리를 크게 하면은 온라인에 있는 학생들도 들을 수 있어요. 윤석이 연구실 오래간 학생이에요.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뭐 겐이나 디퓨전 같은 모델은 보통 특정한 어떤 주파수가 탐지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노벨 신데시스 관련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노벨 신데시스라는 것 자체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특별히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 그리고 장면의 어떤 기하학 성질 이런 것도 같이 학습을 해서 그 새로운 시점에서 본 장면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연구에 대해서도 포렌식이나 안티 포렌식 같은 게 특정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있겠지. 예를 들어서 2D에서는 뭐 기하학적 이런 조건이 잘 맞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뭐 가우시안 스플리팅에서는 그런 기하학적 어떤 차이를 조금 더 잘 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문을 한번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만든 영상 찾아내는 거. 근데 아직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티가 좀 많이 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애초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3차원 맞춰놓고 하는 거니까 컨시스턴시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보다는 이쪽 면과 이쪽 면 아무래도 그 아무리 SH 파라미터로 그 각 그 디렉션별 밸류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미스매치 같은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3D 가우시안이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활용되는 건 아니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그 요새 그 동영상은 사실 영상하고 음성이 같이 있어서 네네. 보통은 사실 동영상 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사실 그 자연스럽게 멀티모달로 하는데 포렌식도 멀티모달로 될 것 같은 느낌이 그거 아까 살짝 있는데 말씀드렸어요. 네, 음성 쪽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음성 쪽을 쭉 달리고 영상 하는 건 네. 영상 쭉 달리게 있잖아요. 그 기술을 적절히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멀티모델 아주 심플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립싱크라고 네. 말하고 입하고가 다르냐 이런 걸로 많이 봤고 요새는 아예 그냥 손쉽게 멀티모달 어프로치로 두 개 피처 집어넣어가지고 상관관계가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다르다 이런 걸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많이 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네네네. 보통 보면은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엔지니어 네.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뭐 압축을 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컴프레션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보통 저희가 그 페이크 영상을 사람이 인식을 할 때는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그 매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무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희가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 때 히스토리를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거꾸로 뭐 컨텐츠를 뭐 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영상이 흘러갈 때 그 영상을 보고 그거를 어떤 히스토리로 다 거꾸로 만들어내 가면서 이게 노멀하지 않고 이건 이상해. 라고 이제 느꼈을 때, 그때 이제 공학적인 어떤 거로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얘가 페이크 영상이 아닌지 이렇게 보는 뭐 그런 어떤 기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아까 살짝 설명 시멘틱 방식으로 시멘틱.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프로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은 네. 어색한 부분. 근데 그게 제너럴하게 쓰기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정교해지고 계속 AI가 정교해지니까 그게 좀 더 설자리가 좀 더 좁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워낙에 다 정말 그럴듯하게 만드니까. 사람 눈으로 판단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프로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핑거프린트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핑거프린트를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핑거프린트를 그 수많은 영상, 오디오와 비디오를 핑거프린트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갖고 거꾸로 이렇게 추출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핑거프린트 그냥 네. 의미 있는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만 이 친구들은 이제 핑거프린트를 말 쓰고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에서 네. 얻은 피처. 보통 이제 스마트 TV나 이런 쪽에서는 핑거프린트를 가지고 뭐 네이버 뮤직 같은 것들도 그래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음악이 나오면은 네이버 뮤직을 켜갖고 거기다 딱 네네네. 집어넣으면은 걔가 핑거프린트를 따갖고 그 DB에 있는 노래 중에서 어떤 앨범에 있는 노래를 그렇게 하는 게 핑거프린트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포렌식에서의 핑거프린트는 그거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검출이 리얼임을 보여주는 핑거프린트라서 이게 리얼임을 보여줘 혹은 페이크임을 알려주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분명히 아닌데 그 노래에 해당되는 걸 핑거프린트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네네. 뭐 가수 누구의 저건데 얘가 네.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립싱크도 보고 뭐 입모양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네. 다른 가수인데도 잘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핑거프린트는 일단 DB에서 뒤지는 그런 아, 어떤 네. 개념이라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음, 그래요. 그 질문이 온라인에서도 없네요. 예. 네, 오늘 그 강의를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강의를 해주신 그 한국대학교 오병태 교수님 큰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하시죠.